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이번 강의는 원천징수 중에 약간 중급 정도 이상의 수준입니다. 제가 쓴 원천징수 실무라는 이 무지막지하게 두꺼운 책으로 합니다. 조심하실 건 이미 입문이라는 과정이 녹화됐습니다. 그죠, 여러분요? 입문이라는 과정이 이미 16시간이 있어요. 16시간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그냥 그걸 먼저 들으시고 이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이 수업은 입문과 관련된 얘기를 안 해요. 아주 민감하고 어렵고 짜증나고 이런 얘기들로만 16강을 구성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힘내셔서 조금 아직 한지 얼마 안 된다 그러시면 입문을 듣고 중급을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들을 아직도 물론 많이 물으세요. 뭐냐면 교과서는 36페이지를 일단 펴놓으시고요. 다음에 칠판 쓰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심심해서 저기다가 일로 오세요. 최근에도 오늘이 7월인데 온도가 36도씩 7도씩 가는데 수강생들이 어제 그제 두 분인가가 연락이 오셨는데 여러분 한 분은 IFRS라는 이 회계학, 국제회계 기준의 입문을 5회독을 하고 지금 중급 회계를 시작을 하고 있대요. 5회독을 할 거고요. 당연히 상법도 들을 거고요. 법인세도 들을 거고요. 이러시네요. 아니 원천세 몇 배나 원천징수도 들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겠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열심히 들어요. 입문을 5회독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퇴사를 해서 공부를 하고 있대요. 참 본인은 연결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고급 회계를 들어요. 이런 걸 물으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질문의 요지는 다 들을 거래요. 제 강의를. 근데 교과서를 꼭 사야 됩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연간회원은 그냥 일시에 35만 원을 내면 되지만 교과서들이 제법 비싸잖아요. 제가 출판사가 아니니까 교과서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기왕 어떤 의미가 있으셔서 공부를 하고 계시지 않냐. 목표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과서 없이 동영상만 들으시는 건 절대적인 한계가 있어요. 교과서를 보셔야만 또 자료도 남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제가 교과서를 사드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교과서는 있어야 될 것 같다. 알았대요. 사서 하겠대요. 그분이 뜻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라고 어저께예요. 어저께. 그러니까 저한테 맨날 이런 게 오거든요. 어저께는 문자로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 40 중반 정도 되는 사람인데 회계세법을 하나도 안 하다가 자격증 조그만 걸 따서 지금 계약직으로 1년짜리인가 2년인가 가 있대요. 곧 그만두겠죠. 계약직이니까. 나이 늙어서 회계세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거를 그분은 비상장이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요 입문을 지금 2강째 듣고 있대요. 2강째. 그러니까 저를 처음 본 거지 평생. 1강, 2강, 16강에서 두 번째를 듣고 저한테 아마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분은요 전화 통화가 나요. 문자보다 전화를 하세요. 그랬더니 가장이래요. 여성분인데 애들이 둘 있고 남편 얘기는 안 하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무슨 다른 일을 하는데 이게 좀 왔다 갔다 한대요. 일거리가. 그래서 지금 하는데 회계세법을 전산회계, 전산세무를 따셨대요. 그래서 1년 있으면 이제 나가야 된대요.
계약이 끝나니까. 그래서 제가 막 울라 그래요.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제가 이랬죠. 요 입문을, 그쵸? 제가 맨날 요새 떠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빠른 속도로. 다 입문은 16시간이죠. 이거를 쉬는 시간 빼면 12시간이죠. 이거를 1.5배속으로 들으면 8시간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강의도 똑같이 쉬는 시간 빼고 1.5배속으로 들으시면 8시간이라고 실제로. 그럼 일주일에 8시간도 못 듣냐? 들을 수 있죠? 월화수목금에 토일을 끼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1회독씩 일주일에 한 달 안에 요 강의를 4번 들어라. 그 다음에 원천징수 입문을 한 달에 4번 들어라.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또 이걸 한 달에 4번 들어라. 그래서 앞으로 석 달 동안 이 회계학 강의와 원천세와 부가세 강의를 듣고 요거를 듣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지를 또 알려드리겠다. 그랬고요. 다만 죽을 각오로 하라 그랬어요. 죽을 각오로. 애들이 있다면서요. 가장이라면서요. 본인 말대로 1년 지나면 잘린다면서요. 그럼 어떡할 건데? 그렇죠? 지금 울 때가 아니죠. 울 때가 아니야. 살아남아야죠. 그렇죠? 죽어라고 하겠대. 그럼요. 죽어라고 하고 석 달 있다 기다린다 그랬어요. 전화를요. 그럼 이 다음부터 해서 제가 약속했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앞으로 1년을 해서 그 회사가 당신을 붙잡을 거다. 그리고 그 회사 말고도 갈 데가 많이 있을 거야. 그랬고요. 다만 1년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당신 아들, 딸이 있다며 중학교 고등학생이라며 걔네들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여러분 제가 부탁을 하라 그랬어요. 엄마 앞으로 한 1년 정도 열심히 공부를 좀 해야 돼. 이게 그냥 살고 죽는 문제야. 애들아 도와줄래? 엄마가 좀 너희들을 좀 덜 챙길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도와주라. 그리고 우리 같이 공부하자. 죽을 만큼 공부할게. 그랬어요. 여러분, 그죠? 그분도 정말 원하는 대로 더 좋은 직장 또 이런 데서 애기들도 다 훌륭하게 키우시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랄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솔직히 전문적인 얘기야 다른 강사들도 해드릴 수 있겠죠. 물론 이해해줘. 저보다 이런 상법, 원천세, 법인세, 회계학을 미안해.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강사는 대한민국에 있기는 어려워요. 이 말은 제가 너무 오래 했잖아. 그죠? 좀 다 알죠? 제가 회계사 41년 차. 강의만 37년 차. 이 모든 게 다 제가 쓴 책이잖아. 1년에 책만 8권씩 나오고 개정판들이. 그렇죠? 1년 내내 강의하고 1년 내내 유권에서 심판 법원의 판례들을 업데이트하고 상담하고. 그건 저밖에 없잖아. 다른 사람들은 본업이, 물론 저도 본업이 사무실이고요. 어저께 저도 세무조사 가서 서울청 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이제 해요. 저도 본업이 있지만 이것도 제 본업이라. 그러니 용기들 내시고요. 책은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이 수업 듣는 분들도 이렇게 들으셔서 이 전문가 과정을 한 달에 4번 또는 2번에 8번인데 여러분은 살짝만 바꾸자. 여러분은 살짝만 뭘 바꾸냐면 이건 원천징수 전문가 과정이거든. 여러분 어렵거든. 그러니 여러분은 이렇게 하자. 역시 8시간 강의지만 1.5배속으로는 이거를 1회를 2주에 한 번 하자.
2주일 동안 하라는 건 교과서도 같이 많이 보라는 얘기야. 수업만 듣지 말고. 그래서 쉽게 하루는 동영상 보면 하루는 책 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두 달에 사회독을 하자. 이렇게 바꿀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 말대로 2주일에 이거를 한번 보는데 공부 요령은 먼저 동영상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 들었던 거에 교과서를 한번 다시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두 달에 사회독을 하면 무지 잘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아시지만 뭐 그래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없겠지. 언제든지 이런 분들이 다 제가 강의 도중에 전화번호를 남기니까 이렇게 이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어저께는 연결을 물어보는 분이 있었는데 지분법과 그분은 굉장히 고참인가 봐. 대기업인 것 같고요. 묻는데 굉장히 민감한 걸 물어요. 어려운 걸 물어서 이러면 막 회계사들 의견이 달라 답이 없는 게 많거든, 회계가. 특히 이놈이.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얘기를 하고 국제회계는 이런 문제가 있다. 답이 잘 없다. 본인이 판단하는 대로 주장하시고 감사하는 회계사들과 잘 해라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럼요. 제가 모든 걸 해드릴 수는 없어. 왜? 원래 지금 회계가 답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다 답을 드리나. 그치? 흐름과 이해를 드리면 여러분이 헤쳐나갈 수 있는 거거든. 그 말은 뭐야? 남들이 말하는 말에 휘둘리지 말란 말이야. 그 남이 회계사든 누구건 간에 여러분의 의견을 내야 되고 그 의견이 맞다 생각하면 끝까지 주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다만 오늘은 원천세기 때문에 아마도 이 수업은 절반은 인사총무분들이 듣고 절반은 재무팀이 들을 거예요. 둘 다 똑같죠. 우리가 배우는 거 그냥 원천징수라는 거를 배웁니다. 이미 입문을 다 잘하시는 분들이라 기초적인 얘기를 안 하고 아주 징그럽게 어려운 얘기들로만 여러분을 모실 겁니다. 자, 교과서는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자, 개정세법이 있는데 여러분 자 보시면 소득세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 작년 24일 날 31일 날 공포를 했죠. 여러분도 알지만 작년에는 뭐 계엄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법의 개정이 참 어려웠고요.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된 건 12월 12일인데 이게 법의 효력은 공포한 날이에요. 그래서 공포를 12월 말에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돼서 기본적으로 개정된 내용은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거고요. 법이 있으니까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은 올해 와서 여러분 2월 28일이 아니든가 맞나요? 시행령은 보면 올해 2월 28일 날 공포됐죠. 시행령이. 그리고 시행 규칙이 책에는 잘 없어요. 별표. 왜? 이 책을 출간하기가 바빠서 시행 규칙이 내용은 다 들어갔는데 공표되기 전에 나가서 날짜가 없어요. 여러분요. 시행규칙은 며칠 날? 3월 11일 날 공포됐습니다. 3월 11일. 그러니 여러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은 다 뭐다, 그죠, 여러분요? 서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데, 이건 뭐 별로 지금 21일인데 잘못 쓴 거 같고요. 21일.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두 개가 있는데, 이때 작년 연말에
법을 너무 많이 빨리 바꿔서 일부 개정이 안 된 건 잘 몰라요. 특히 뭐 조세 특례 제한법을 일부를 올해 또 2025년 여러분 3월 14일 날 또 개정해서 공포했어요. 요 시행령은 5월이에요. 5월 날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날짜 뭐 중요해. 요런 거. 그러니까 원래 법에 있고 3월 14일 날 또 한 번의 세법이 공표됐고요. 요것도 당연히 우리 교과서에는 다 있어요. 다만 요 시행령의 내용은 없는데 이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아주 드물게 법이 작년 연말과 올해 3월 14일에 2번 바뀌었다. 조특법이 그 정도는 이해하고요. 지금부터 이렇게 바뀐 세법이 원천징수 관련 세법이 올해는 어떻게 있나 한번 볼게요. 1번 조각투자 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를 합리화했다. 여러분 칠판 읽지 마.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보지 말고 다만 조각투자 상품이라는 게 여러분 칠판 봐. 이 칠판이 하나의 그림이야. 여러분 뭐 한 10억 감대. 그럼 이거를 한 사람이 사서 파는 게 어렵잖아.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마음속으로 이 미술품을 1000분의 1을 조각을 해. 그래서 나는 저 금액에 1000분의 1을 사는 거야. 그리고 봐서 1000분의 1을 파는 거야. 이익이 나고. 이런 게 조각투자 상품이에요. 이게 미술품도 있고요. 부동산도 이렇게 하고요. 또 여러분 잘 모르셨죠? 고기도 해. 소고기도 이렇게 판다고. 이런 게 있어서 문제는 이따 보지만 내가 사서 조각 투자를 팔아서 이익이 났어. 이걸 여러분 이따 뒤에 가서 올해부터 배당소득으로 명문화시켰습니다. 작년까지는 배당과 뭐로 갈라졌었는데 알았죠? 배당소득이에요. 그냥 이것만 기억해. 교과서는 안 보셔도 돼요. 조각투자 상품을 사서 팔아서 이익이 나면 아 이게 배당소득이구나. 배당소득이구나. 그거 됐고요. 오른쪽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거주자의 판정 기준이 보완되는데 이건 정말 역사적인 세법의 개정이 일어나요. 여러분 정도면 거주자, 비거주자를 다 알 텐데 여러분 칠판 보시면 자 소득세에서 거주자의 판단은 뭐야? 1번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번 국내 주소가 들지 않아도 그냥 1년에 총 183일 이상을 우리나라에 거주하면 이렇게 돼 있죠. 둘 중에 하나잖아. 둘 중에 하나야. 요게 거주자의 정의거든요. 거주자의 정의예요. 거주자. 근데 그럼 이게 봐봐. 2년에 걸쳐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그냥 1년 안에 이것도 계속이 아니라 1년에 있던 날만 더해서 이거를 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과세 기간에 걸쳐. 과세 기간이 연이잖아. 그러니까 2년간에 걸쳐 계속해서 183일이다. 칠판.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계속이야. 그냥 한국에 계속 있었어. 2년에. 근데 이게 183일이 넘어. 와, 이거 죽이네요. 그렇죠? 죽여.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국에 있는 날을 합쳤더니 183일이 넘어가도 거주자지만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스트레이트로 계속해서 한국에 있었던 기간이 183일이면 여기 걸립니다. 다만 이건 너무나 민감한 법이라 맨 밑에 적용 시기가 이 거주자의 정의는 2026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올해가 아니라 내년 2026년부터 해서 2025년부터 2026년에 걸쳐서 계속이에요. 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한국에 계속 있는데 2년에 걸쳐 이게 183일이 넘어가면 1년 단위로는 183일이 안 넘어가도 이거는 거주자로 잡혀서 2026년부터는 거주자면 전 세계 소득을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게 돼 있죠.
이런 어마어마한 놈이 바뀝니다. 위에 출국이다, 연장, 인정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놈이 바뀝니다.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알아놓으시고 넘어가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중요하지 않죠. 그냥 올해부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해외 나가서 일할 때 제외 근무 수당이면 우리나라보다 더 받는 수당들이 비과세된다. 여기 해당되는 분들만. 4번에 기업의 출산지원금이 비과세됩니다. 다들 아시죠? 이건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애를 낳으면 주는데 칠판 보세요. 제일 중요한 명칭이 제일 먼저 근로자라고 나와. 근로자가, 그렇죠? 근로자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출생일 이후라고 돼 있고요. 출생일 이후 2년 안에 지급을 받는 것들이, 그렇죠? 또 공통지급 규정에 따라 받는다. 이런 것들이 또 2회라고 돼 있네요. 2회 이내에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비과세된다라고 돼 있네요. 칠판 보시면 너무나 민감했던 거예요. 잘 아시지만 2024년에 우리나라의 부영이라는 그룹에서 이 회장님이 어린애를 낳는 그 근로자, 그러니까 여성뿐만이 아니라 그 남자 근로자인데 그 사람의 부인이 애를 낳으면 어쨌든 1억 원을 줬어요. 1억 원을. 근데 이게 2024부터 가면 그러니까 이분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애를 낳는 분들에게 1억씩 줘서 요 나간 게 70억이 넘었대잖아. 어마어마한 거잖아. 이건 정말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요 회사가 주는 게 선금의라고 법을 바꿨고요. 회사는 요 70억이 다 비용으로 인정돼서 법인세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 문제는 이제 소득세예요. 소득세인데 소득세 로직이 여러분 잘 알지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잖아. 비과세를 빼면 총급여액인데 여러분 논란 끝에 요 1억 원을 근로소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하되 요 1억 원을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1억 원은 실제로는 총급여액은 0원이라 1원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1원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요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 연말에 바꿔서 이건 2024년부터 작년부터 소급과세했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정의가 근로자라고 나오죠. 근로자의 정의니까 우리 소득세법의 로직은요. 여러분은 종업원이라고 부르시고요. 반대말은 임원이라고 불러요. 임원. 이게 보통 노동에는 근로자, 이게 사용자죠. 여기 사용자. 그래서 근데 지금 소득세법이 종업원이 아니라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면 문제는 당연히 종업원은 근로자지만 요 임원들이 여기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냐. 그래서 소득세법에는 통칙에 따라 웬만한 다른 조문이 없으면 근로자에는 임원을 포함합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에 CFO를 비롯한 많은 임원들이 애를 낳아도 이것도 똑같이 비과세가 되는데 다만 교과서에 왼쪽에 맨 밑에 2번에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제외가 있죠. 여기 보면 동그라미 법인에 보면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 친족 관계들 포함.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식이 제일 많아서 그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과 그분들의 엄마, 아빠, 아들, 딸들, 며느리, 사위들 이런 친족은 당연히 여기서 뺀다. 이 대상에서. 그러니까 종업원이든 임원이든 간에 이 회사의 지배주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분들은 이 비과세 조항이 해당이 안 돼서 전액 다
근로로 과세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의 CFO라면 뭐야? 대주주와 이런 친족 관계가 아니겠죠. 웬만하면. 그러면 그분이 받는 것도 비과세라는 얘기고요. 출생일이라는 단어가 또 문제를 야기한 거예요. 출생일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물어. 뭐야? 그러면 임신 중일 때 주는 거는 전혀 문제가 비과세가 안 되냐. 현에 이거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이건 뭐 어떤 분이 기재부한테도 물어봤다고 그러지만 제 수업을 들었던 무슨 뭐 세무사님이 물어봤나 봐요. 내가 물어보라고 그랬어. 이 법을 만든 기재부 직원의 입장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희는 애가 엄마 배에서 나온 출산 이후에 주는 거를 전제로 했대. 그러니까 현행법대로 가면 문구도 그렇고요. 임신 중에 있는 거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대기업은 보통 임신 중일 때 한 번 주고 애가 나면 그때 또 한 번 준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뭐 짜증스러워. 편법으로 가자고. 뭐 애날 임신 중일 때 주는 거는 그냥 돈 하라고 필요하다고 준비하라고 빌려줬다고 그래. 대여금으로 잡으라고. 그러다가 애 나면 그거를 다시 퉁쳐서 비용으로 전환시키면 되잖아. 뭐 이렇게 세무조사 와서 장난합니까? 그러면 당신 애 낳는데 진짜 이럴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라고. 제 입장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2년 안에니까 2년 안에만 주면 된다. 근데 그럼 부영 입장에서는 2021년 거부터 다 줬는데 세법의 특례로 부영을 전제로 2021년부터 주는 건 전부 다 이 비과세 적용이 된다라고 그래서 부영에서 받은 분들은 전부 다 비과세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안 하죠? 공통이니까 뭐야? 아니 대표이사가 입부하는 직원들만 주면 안 되잖아. 누구라도 애 낳으면 다 준다. 그리고 2회입니다. 그러니까 2번에 걸쳐 나눠줘도 된다. 3번 나눠서 주면 2번째 것만 비과세가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